엘리베이터가 38층에서 열렸다. 68세 김영호 씨는 와인 한 병을 들고 딸아이의 차가운 방으로 들어갔다. 박재현 씨는 치과 의사 포스터처럼 미소 지었다. 아빠, 왔어. 군 복무 시간이야. 긴 식탁 가장자리에 나를 위한 의자가 놓여 있었고 작은 명찰이 붙어 있었다. 수진 아빠였다. 그는 잔을 들고 농담조로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시아버지는 바쁘시죠? 걸어다니고 슈퍼마켓 병원 TV, 국민대부 모델. 몇 번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진 씨는 어머니의 초콜릿 케이크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재현 씨는 잔을 돌리며 내 팔꿈치를 살짝 쳤다. 케이크 접시가 떨어지며 탁탁 얼음 위에 하얀 크림이 펼쳐졌다. 그는 입술을 오므렸다. 먹고 싶으면 엎드려서 핥아. 붐비던 방이 갑자기 빽빽해졌다. 포크를 내려놓고 똑바로 서서 셔츠를 3번 매만졌다. 그를 바라보았다. 눈은 흐릿하지 않았다. 마치 망치로 두드리듯 각 단어를 강조했다. 나, 다, 알아. 테이블 끝에 놓인 숟가락이 띵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38층에 섰다. 강철 눈꺼풀처럼 미끄러지듯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68배 나 김영호는 정자역 상가에서 사온 레드와인 한 병을 품에 안고 내렸다. 눈앞에는 광택을 낸 테라초 복도가 펼쳐졌고 진료실처럼 차가운 디퓨저 향이 감돌았다. 내 딸 김수진의 새 분당 아파트는 그 복도 끝에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 다림질에 둔 셔츠깃을 매만지고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박재현이 치과 광고 포스터처럼 웃고 있었다. 입꼬리, 각도, 친절함의 수위까지 완벽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군인처럼 시간이 정확하시네요. 그는 내가 들어설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와인병을 잠깐 스쳤다가 다시 얼굴로 향했다. 거실은 바닥부터 아일랜드 식탁까지 하얀 대리석으로 이어져 있었다. 매립등 불빛이 차가운 표면을 비추자 아파트 전체가 갤러리처럼 보였다. 바닐라 향초 냄새와 유리 세정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가족사진 액자는 복도 어두운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졸업식 때의 수진이, 결혼사진, 그리고 아내와 내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사진 속 아내는 눈가에 주름이 질 만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 벽면은 추상화들로 가득했다.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처럼 값비싸 보이는 물감 자국들이었다. 아버님, 여기 앉으시죠. 재현이 의자를 빼주었다. 식탁을 훑어보았다. 양옆으로 7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내 자리는 주방과 가장 가까운 바깥쪽 가장자리였다. 맞은편엔 아무도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껏 인쇄된 작은 이름표들이 놓여 있었다. 안 이사님, 최 변호사님, 김 비서님. 내 이름표에는 수진이 아버님이라고 다른 이들의 절반 크기만 한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와인병을 식탁 가장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들이 비워둔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닌 물건을 두기 위한 그 자리에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단순한 검은색 원피스에 머리를 낮게 묶은 모습이었다. 대학 시절처럼 은은한 연꽃 샴푸 향이 났다. 아빠! 딸은 나를 작게 부르며 짧게 안았다.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듯 시선은 그를 향해 있었다. 주방 조리대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초콜릿 케이크가 있었다. 새하얀 크림치즈 프로스팅. 아내의 레시피였다. 케이크를 보자 목이 타들어갔다. 평택에 비 오는 날이면 아내가 똑같이 만들어주곤 했다.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다. 재현의 동료들은 친근함을 과시하기에 적당한 음량으로 떠들며 들어섰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한 비서는 아일랜드 식탁이 잡지에 나오는 것 같다며 칭찬했고 어떤 변호사는 MA 소송에서 이긴 이야기를
목청껏 떠들었다. 나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가장자리에 앉아 미소 짓고 끄덕이고 침묵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재현은 무대 위 주인공처럼 상석에 섰다. 승진 축하. 저녁 식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5의 최연소 파트너라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가 잔을 들자 모두가 박자를 맞춘 듯 우아하고 환호했다. 수진이는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인을 따라 주었다. 그 동작이 어찌나 능숙한지 마치 전문 서버처럼 보였다. 그가 벨벳에 감싼 칼날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돌아섰다. 장인어른께서 요즘 많이 바쁘시죠? 혹시 노후 즐기시느라 바쁘신가요? 몇몇이 킥킥거렸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그냥 아침마다 산책을 하지. 오, 좋네요. 집에서 마트까지 산책하셨다가 겸사겸사 병원 가서 검진도 받으시고요. 그가 웃음을 터뜨리자 몇몇이 따라 웃었다. 한 동료가 거들었다. 어르신은 건강이 최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호흡을 유지했다. 군대에서 배운 호흡법. 넷을 세며 들이쉬고 여섯을 세며 내쉰다. 이 나이가 되면 반박하는 것보다 올바른 호흡이 더 중요하다. 수진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다. 그녀는 무언가에 매달리듯 와인병 목을 꽉 쥐었다. 나는 딸을 보고 다시 어둠 속 사진 선반을 보았다. 작은 액자 3개. 이 집에서 밀려난 3개의 그림자. 마치 식탁에 놓인 내 의자처럼 메인 요리는 화려하게 장식된 한우였다. 사람들은 골프, 국제학교, 주식, 그리고 오르는 전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정해진 위치에 수저를 놓고 절제된 미소를 지으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천천히 먹었다. 어르신은 TV 뭐 보세요? 서울 오시기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예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탐색하는 듯한 질문들이 조약돌처럼 날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먹잇감을 주지 않을 만큼만 짧게 대답했다. 이제 디저트 시간이에요. 수진이가 나지막이 말하며 초콜릿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걱정과 희망, 그리고 약간의 간청이 섞인 그녀의 눈빛과 마주쳤다. 마치 이 케이크가 장인과 사위, 낡은 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의 모든 거리를 지워줄 수 있다는 듯이 나는 포크를 들어 작은 조각을 잘랐다. 초콜릿과 크림치즈 향이 어우러졌다. 마치 영호 씨 한번 먹어봐요 하며 웃던 아내의 낡은 부엌 냄새처럼 재현이 와인잔을 들어 붉은 액체를 빙빙 돌렸다. 그는 마치 쇼를 하듯 손목을 꺾었다. 와인잔이 내 팔꿈치를 스쳤다. 아주 작은 쨍 하는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케이크 접시가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케이크 조각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철퍼덕 소리를 냈고 크림치즈가 하얀 얼룩을 남겼다. 따뜻했던 초콜릿 향은 차가운 돌냄새에 먹혀버렸다. 어이쿠, 제 실수네요. 그는 모두가 들을 만큼 나직이 말했지만 입꼬리는 여전히 그 각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몇몇이 자리에서 일어나 티슈를 뽑았다. 수진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다른 거 준비할게요. 재현은 잔을 들고 입꼬리를 비틀며 부드럽게 말했다. 드시고 싶으시면 바닥에 있는 걸 핥아 드셔도 되고요. 인도 도리토라 포레스타. 사람들로 붐비던 방이 상자처럼 비좁아졌다. 웃음소리가 너무 세게 잡아당긴 기타 줄처럼 끊어졌다. 5월에 내린 얇은 눈자국 같았다. 손에 들린 포크를 보다가 쏘지 않기로 결심한 총을 내려놓듯 아주 조용히 내려놓았다. 나는 일어섰다. 무릎에서 삐걱이는 소리가 났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나는 재킷 옷깃을 매만졌다. 1번, 2번, 3번. 꿈속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오래된 동작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재현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의 입꼬리는 제자리를 지켰지만 동공은 수축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늙으면 눈이 침침해진다고 한다. 아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눈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 다 알아. 나는 다 안다. 아무도 숨쉬지 않았다. 팅 하는 소리가 마치 금속이 공기를 핥히는 것처럼 울렸다. 재현의 얼굴빛이 변했다. 매끈하던 가면이 녹아내리고 그 밑에 창백하고 지친 민낯이 드러났다. 누군가 작게 하더니 입을 다물었다. 나는 바닥을 보지 않았다. 케이크는 거기에 있었고 크림은 분필 자국처럼 번져 있었다. 나는 마치 하나의 이정표를 지나치듯 그 옆을 걸었다. 복도의 사진 선반을 지나 어둠 속으로 비뚤어져 있던 아내의 액자를 바로 세웠다. 손가락이 플라스틱 테두리에 닿았다. 대리석보다 따뜻했다. 옛날 우리 집은 이토록 차갑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충분한 온기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분당의 밤바람이 복도로 밀려 들어왔다. 옆집의 라면 냄새, 아래층 김밥집의 참기름 냄새. 저 대리석 아파트가 필사적으로 가둬두려 했던 진짜 삶의 냄새가 났다. 신발을 신었다. 끈을 묶었다. 허리를 폈다. 그리고 나는 걸었다. 등 뒤의 방은 여전히 그 짧은 세 마디 안에 얼어붙어 있었다. 수진이는 아빠를 부를 겨를도 없었다. 그리고 내 심장 박동이 내가 배웠던 넷 여섯 박자로 천천히 돌아오는 것을 들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스테인리스 스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밝은색 셔츠를 입은 노인. 빈손이었지만 결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손은 아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처음 자대에 배치되던 날처럼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주 작게 손을 흔들며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 때를 기다려.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며 밧줄을 끊어내듯 바깥의 소음을 차단했다. 나는 재현의 미소가 그의 얼굴에 얼어붙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서 있던 어두운 방에 누군가 방금 불을 켰고 그는 눈이 부셨을 것이다.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내가 안다는 것을 방금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 모두의 머릿속에서 질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것이다. 엘리베이터는 무게가 없는 듯 부드럽게 내려갔다. 나는 밖으로 나와 경비실을 지나며 맥심 커피를 마시던 젊은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시머 지지대에 묶인 은행나무가 있는 뜰로 나왔다. 밤의 도시는 고르게 숨쉬었고 9401번 버스의 불빛이 아스팔트 위로 번졌다.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다. 군대 동기인 문기철과의 대화창에서 커서가 깜박였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고개를 들었다. 저 위 38층은 값비싼 물건들과 텅 빈 이야기들을 담은 투명한 유리 상자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상자 어딘가에 내 딸이 젖은 눈으로 티슈를 든 채 홀로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빠는 방금 저 고요한 호수 한가운데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파문은 번질 것이다.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 물밑의 파동은 때를 기다릴 줄 안다면 배 한 척을 통째로 뒤집을 수도 있는 법이다. 나는 돌아서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방금 내가 박아넣은 모처럼 반듯했다. 오늘 밤 나는 오직 세 마디를 했을 뿐이다. 하지만 내일 그 세 마디로부터 나는 나의 길을 한 걸음씩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내가 떠날 때 무엇을 알고 있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웃으며 말하리라.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질문을 잠시 접어두시길. 내가 이 파티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왜 하필 그 세 마디를 골랐는지 당신들도 이해하게 될 테니. 목요일 오후에 전화가 걸려왔다. 작은 거실의 나무 의자에 막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녹차 주전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참이었다. 휴대폰 액정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애써 밝은 척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그이 회사에서 축하 파티를 열어요. 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이런 종류의 모임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소외되었던가.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서 한 줄기 빛을 느꼈다. 그래, 가마. 뭐 필요한 거라도 있니? 아빠가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혹시 와인 한 병 가져와 주시면 더 좋고요. 딸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내가 무언가 더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이 나이에 심장이 빨리 뛰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오늘 밤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는 혈액의 맥박 하나하나가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어쩌면 머리 니데라. 토요일 아침 나는 낡은 흰색 셔츠를 다렸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공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내 셔츠를 정성껏 다려주곤 했다. 나는 의식을 치르듯 9번에 걸쳐 검은 구두를 닦았다. 서랍에서 김영호 목공소 대표라고 적힌 낡은 명함을 꺼내 몇 초간 바라보다 다시 넣어두었다. 분당으로 가는 길에 역 근처 와인 가게에 들렀다. 젊은 주인이 와인 한 병을 건네며 말했다. 아저씨, 이 와인은 고기랑 잘 어울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봉투에 담았다. 사위에게 이 와인을 건네며 평범한 감사합니다 아버님 한마디를 듣는 상상만으로도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들의 아파트는 고층에 있었고 차갑게 빛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박재현이 서 있었다. 옅은 회색 정장의 셔츠깃은 칼날처럼 빳빳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연습이라도 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오셨네요. 군용시계처럼 정확하십니다. 그의 시선이 내가 든 종이봉투를 훑었다. 순간 그의 미소가 굳었다가 다시 밝아졌다. 들어오시죠. 거실은 차가운 무대처럼 펼쳐졌다.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이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췄다. 중앙에는 회의용 테이블처럼 긴 흰색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이 놓여 있었다. 향수와 바닥 세정제 냄새가 음식 냄새를 압도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 어두운 구석에 작은 사진 선반 하나가 밀려나 있었다. 결혼사진, 수진의 졸업사진,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모든 사진이 마치 그 그늘 속에서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하는 듯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님, 이쪽에 앉으시죠. 재현이 의자를 빼주었다. 긴 식탁 위 각 자리 앞에는 이름표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안이사님, 김 파트너님, 최 변호사님 굳고 선명한 글씨였다. 오직 내 이름표에만 수진이 아버님이라고 가늘고 작은 글씨로 적혀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다. 가장자리 자리.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참석은 하되 발언은 하지 말라는 자리. 나는 자리에 앉아 와인병을 테이블 가장자리 빈 공간에 내려놓았다. 유리가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는 코코아 가루가 묻어 있었고 단순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딸은 웃었지만 남편을 보자마자 미소가 사라졌다. 아빠, 오셨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재현의 눈빛은 모든 행동에도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바닥에 구두굽 소리가 또각거렸고 향수와 와인 냄새가 뒤섞였다. 그들은 마치 내가 장식품이라도 되는 양 가볍게 고갯짓하며 나를 지나쳐갔다. 재현이 상석에 앉아 잔을 들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5의 최연소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신기록이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그의 얼음장처럼 빳빳한 흰 셔츠깃을 보았다. 모두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가 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장인어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마트 주변 산책하시다가 병원 들르시고 그러시죠? 그의 말투는 충분히 정중했지만 그 속내는 칼날 같았다. 몇몇이 작게 웃었다. 나는 물잔을 들고 옅게 미소 지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가장자리 자리는 내가 말을 섞을 자리가 아니라 그저 앉아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정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관찰했다. 거실 어두운 사진 선반, 가장자리 자리, 그의 셔츠깃. 오늘 나는 다른 종류의 전쟁을 위해 그 기술을 다시 사용하고 있었다. 식사가 나왔다. 구운 한우, 올리브유를 뿌린 샐러드, 으깬 감자. 모든 것이 정교했지만 차가웠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옛날의 밥상을 떠올렸다.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매웠던 김치찌개. 수진이가 밥을 늦게 먹는다고 애정 섞인 꾸지람을 하던 아내의 목소리. 이곳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다. 오직 재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짓된 웃음소리뿐이었다. 수진이가 내 앞에 작은 접시를 놓아주었다. 아빠, 드세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종이처럼 얇은 그녀의 미소를 보았다. 가슴이 저며왔다. 재현은 계속해서 대화를 독점했다. 미국 계약, 골프, 국제학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단조로웠으며 아무도 끼어들 수 없었다. 사람들은 불빛에 이끌리는 물고기 떼처럼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머릿속에서 초침이 붉은 영역에 닿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 무언가 끊어지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부엌에서 디저트를 알리는 띵 소리가 울렸다. 수진이가 초콜릿 케이크 쟁반을 들고 나왔다. 코코아 향이 퍼지자 아내가 웃고 있던 그 옛날의 나무 부엌이 잠시 떠올랐다. 와인잔이 다시 부딪혔다. 팅! 얇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소리.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 사진 선반, 차가운 가장자리 자리, 재현의 거짓 미소. 모든 것이 한편의 연극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알았다. 전쟁터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순간을 알아차린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일에 닿는 순간 이 방은 모든 것을 뒤엎을 한마디를 듣게 될 것이다. 와인잔이 다시 부딪혔다. 팅, 팅. 그 소리는 돌 위에 밝히는 바늘처럼 얇고 차가웠다. 나, 김영호는 가장자리 의자에 앉아 있었다. 등은 벽에도 사람에게도 닿지 않은 채였다. 박재현은 상석에 등을 기댄 채였고 그의 흰 셔츠깃은 매일같이 억눌린 무언가처럼 빳빳했다. 내 딸 김수지는 그의 어깨 뒤 반걸음 물러서서 쟁반을 든 채 서 있었다.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눈빛은 김서린 유리창처럼 흐릿했다. 장인어른 요즘 바쁘시죠? 재현이 손안에서 와인잔을 돌리자 붉은 액체가 유리잔 안에서 고른 원을 그렸다. 아니면 노후 즐기시느라 바쁘신가요? 잔 가장자리의 거품처럼 가벼운 웃음소리가 몇몇 터져나왔다. 파도를 일으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웃음이었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은 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지. 내가 말했다. 아, 산책하시다가 마트에 들러 장 좀 보시고 병원에도 잠깐 들러 정기 검진 받으시고 집에 돌아와 TV로 뉴스를 보시겠군요. 참 건전한 루틴이시네요. 그는 정확히 한쪽 입꼬리만 올려 미소 지었다. 자로 잰 듯한 그 비웃음은 지독하게 무감정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 열에 닿은 얇은 유리처럼 딸의 눈빛이 부서져 내렸다. 하지만 딸의 손은 여전히 쟁반을 붙들고 있었고 손목은 정확히 15도 각도로 꺾여 있었다. 강요된 침묵은 마치 주방에서 익힌 기술 같았다. 떨어뜨리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기술. 박 파트너님, 미국 MA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 물었다. 재현이 턱을 치켜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반톤 낮아졌다가 다시 정확한 박자로 높아지며
공간의 소리를 독점했다. 제가 그쪽에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딜이고 계약 조건을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결과는 보시다시피 제가 35의 파트너가 됐죠. 웃음소리, 박수소리, 숟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 그리고 매립등 불빛이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로 소리 없이 쏟아지는 소리. 사람들은 햇빛을 향해, 기운은 나무처럼 그에게로 쏠렸다.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넷을 세며 들이쉬고 여섯을 세며 내쉰다. 나는 머릿속으로 박자를 셌다. 칼바람 부는 연병장에서의 밤처럼 침묵하면 살고 서두르면 드러난다. 아저씨는 무슨 프로그램 보세요? 내 옆에 비서가 사탕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뉴스와 야구. 내가 대답했다. 어머, 전형적인 옛날 남자시네요. 그녀가 웃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자리 자리에서 긴 대답은 무의미했다. 부엌에서 띵 하는 오븐 소리가 울렸다. 디저트가 완성되었다는 신호였다. 수진이가 초콜릿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다. 상아색 크림치즈 프로스팅이 그녀의 걸음마다 가볍게 떨렸다. 따뜻한 코코아 향이 피어오르며 낡은 나무 부엌에 기억 한 조각을 끌어왔다. 체크문에 앞치마를 두른 아내가 나무 주걱으로 크림을 뜨며 웃던 모습. 영호 씨, 한 입 먹어봐요. 그 기억의 실오라기가 가슴에 닿는 순간 천장의 흰 조명 아래 다시 얼어붙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케이크예요. 수진이가 내 앞에 접시를 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오직 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명령을 하달받은 군인처럼 아주 가볍게 허리를 숙여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이 눈높이까지 잔을 들어 올렸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사회자처럼 천천히 잔을 돌렸다. 돌 테이블 위를 손톱으로 두드리는 듯한 작은 쨍 소리가 났다. 내 케이크 접시가 생각보다 조금 더 느리게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철퍼덕하고 대리석 바닥에 뭉개지는 소리. 무겁지는 않았지만 이상할 만큼 날카로운 소리였다. 모범적인 치욕의 흔적처럼. 어이쿠. 재현이 모두가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아버님께서 손을 놓치셨나 보네요. 수진이가 허리를 숙였다. 손은 떨렸지만 입가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니에요. 제가 치울게요. 나는 냅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냥 둬라? 내가 말했다. 아빤 필요 없다.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무거웠다. 재현은 마치 커터칼을 집어들 듯 와인잔을 들었다. 군중의 눈에는 유머러스한 사람으로 보일 만큼만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바닥에 있는 걸 핥아 드셔도 되고요. 순간 모두가 함께 숨을 들이켰다. 마치 누군가 테이블 위에 쇳덩이를 올려놓은 듯 공기가 아일랜드 식탁 아래로 가라앉았다. 비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구두에 크림이 묻은 남자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며 발을 살짝 움직였고 크림은 바닥에 찌그러진 꽃잎 모양으로 번졌다. 달콤한 코코아 향은 차가운 돌 냄새에 삼켜졌고 아내에 대한 기억은 낯선 이의 발치에 짓밟혔다.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넷을 세며 들이쉬고 여섯을 세며 내쉬었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다. 엄지손가락이 대리석 표면에 닿았다. 그 온도는 내게 두 가지를 말해주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힐 만큼 차갑고 내리치는 망치를 버텨낼 만큼 단단하다는 것. 나는 일어섰다. 무릎에서 삐걱이는 소리가 났지만 내 척추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재킷 옷깃을 매만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옷깃을 매만질 때마다 분노가 권총집에 단단히 잠겼다. 연습한 미소는 여전히 그의 얼굴에 걸려 있었지만 목에 혈관이 과부하 걸린 벽 속 전선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동공이 수축했다.
사람들은 늙으면 눈이 침침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이런 밤에 늙은 눈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다. 박재현 씨. 나는 정확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길게 느리지도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경칭을 붙이지도 않았다. 식탁에 모두가 돌아보았다. 수진의 호흡이 반박자 멈췄다. 나는 콘크리트에 못을 박듯 한 음절 한 음절 끊어서 말했다. 나 다 알아. 나는 다 안다. 세 글자가 세 개의 추처럼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누군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팅 하는 소리가 대리석을 타고 은쟁반에 부딪혔다가 와인잔을 울리고는 이내 사라졌다. 재현의 미소에 실금이 갔다. 마치 뜨거운 물을 만난 타일처럼 광택나던 유약이 벗겨지고 그 아래 초벌고이 된 흙의 창백한 회색빛이 드러났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방패처럼 와인잔을 들어올리려 했지만 그의 손목은 그답지 않게 힘이 풀려 있었다. 나는 반복하지 않았다. 세 글자면 충분했다. 수진이는 그의 등 뒤에서 나를 보았다. 두려움이 한 뼘 가라앉고 희망이 한 뼘 솟아올랐다. 작았지만 살아있는 희망이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딸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오른쪽으로 반걸음 물러섰다. 내가 똑바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뭘 아신다는 거죠, 아버님? 한 손님이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지만 그 질문은 닦을 곳을 찾지 못한 휴지처럼 허공에 떠 있었다. 나는 저 구두 끝에 크림 자국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 흰 자국은 단단히 닦인 검은 가죽에 끝내 스며들지 못하겠지만 오늘 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새겼다. 실례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며 테이블 전체에 말했다. 갑자기 춥군요. 나는 의자를 뒤로 뺐다. 나무가 대리석에 긁히는 소리가 마치 분필로 직선을 긋듯 앉은 자들과 일어선 자 사이를 명확히 갈라놓았다. 아버님, 케이크는 드셔야죠. 재현이 안간힘을 쓰며 입꼬리를 조금 더 비틀었다. 일그러진 미소였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건 먹지 않네. 나는 탄창을 확인하고 뚜껑을 닫듯 포크를 제자리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나는 크림 자국 위를 가로질러 걸었다. 피하지 않았다. 숙이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 지도에 표시해둔 이정표를 지나치듯 걸었다. 수진이가 길을 터주기 위해 몸을 비켜섰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각자 반걸음씩 움직였을 뿐인데 아버지와 딸 사이의 거리는 이름 붙일 수 없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복도에서 나는 사진 선반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아내의 액자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다. 나는 액자를 바로 세웠다. 내 체온에 플라스틱 테두리가 따뜻해졌다. 액자 속 아내의 미소는 흰 조명에도 바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뇌관을 설치했다는 보고였다. 문을 열었다. 복도에서 불어온 바람에 옆집의 라면 냄새와 아래층 김밥집의 참기름 냄새가 실려왔다. 저 돌과 유리와 강철의 아파트가 필사적으로 밀어내려 했던 진짜 삶의 냄새였다. 등 뒤에서 방은 여전히 세 글자 주위에 얼어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해석하려 애쓰고 농담으로 넘기려 하고 화제를 돌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세 글자는 이미 그들 각자의 심장 박동 속에 파고들어 한 박자마다 되물을 것이다. 그가 아는 건 대체 뭐지? 아빠. 수진이가 나지막이 불렀다. 딸은 따라오지 않았다. 오늘 밤 나는 딸에게 편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오늘 밤 나는 그저 경계선 위에 이정표 하나를 세웠을 뿐이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강철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밝은 셔츠를 입은 노인. 빈손이었지만 결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손은 아니었다. 나는 길고 느리게 숨을 내뱉었다. 머릿속에서 케이크가 뭉개지던 철퍼덕 소리와 숟가락이 떨어지던 팅 소리가 겹쳐지며 나만의 모습 부호가 되었다. 경보는 이미 작동되었다. 저 안에서 재현의 미소는 깨지고 있을 것이다.
욕설 때문이 아니라 단 세 글자 때문에. 유약에 금이 갔으니 뜨거운 물을 만나면 타일은 부서지게 마련이다. 오늘 밤 나는 겨우 물 한 잔을 부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뜨거운 물은 내가 3주 전부터 끓이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집안에서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작은 웃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소파 뒤에 숨어있던 한 사람이 깨달았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소매 속에 숨겨둔 칼날이라는 것을 나는 이야기할 것이다. 여기서는 세 글자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감히 그 세 마디를 내뱉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질 것이다. 3주 전 덫이 놓이기 시작한 그곳에서 그날 서울 하늘은 흐렸고 먼지 같은 비가 고층 빌딩 유리창에 잿빛 안개를 덧씌우고 있었다. 막 진료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빠, 저 주말에 부산 출장이라 바빠요. 집에 수도관이 새서 오후에 기사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아빠가 잠깐 들러서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해요. 나는 그 글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딸은 여전히 부탁하는 버릇이 남아 있었지만 문장은 짧았고 어떤 감정의 기호도 없었다. 나는 답장했다. 그래, 다녀오너라. 아빠가 알아서 할게. 나는 이시의 분당 아파트에 도착했다. 전에 수진이가 준 비상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다. 조용한 복도에 딸깍하는 소리가 울렸다. 센서 등이 켜졌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내가 가져온 비닐봉지 생수 한 병과 쌀과자 한 봉지가 전부였다를 하얀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공간은 추울 정도로 깨끗했다. 나는 야구 채널에 TV를 맞췄다. 스트라이크! 하는 해설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저 방이 덜 휑하게 느껴지도록 나는 회색 L자 소파에 앉았다. 등을 깊숙이 기대고 몸을 살짝 기울이자 소파와 커튼 사이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보였다. 심장 박동은 느리고 규칙적이었다. 2시 27분. 도어록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기사님이 일찍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재현. 뒤이어 젊은 여자의 높고 명랑한 목소리가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참이라! 자리를 뜰 틈도 없었다. 나는 소파의 어두운 색에 몸을 섞듯 더 깊숙이 몸을 숨겼다. TV 소리가 여전히 흘러나와 내 숨소리를 가려주었다. 정말 오늘 수진 씨 집에 없는 거 맞죠? 미라의 목소리였다. 반은 의심, 반은 장난기 섞인. 확실해. 아침에 부산 갔어. 내일 돌아와. 편하게 있어. 코트를 의자에 던지는 소리. 가방을 대리석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 나는 유리잔이 들렸다가 내려놓일 때 선명한 산호색 립스틱 자국이 찍히는 것을 보았다. 나 너무 피곤해요. 어젯밤 뜬 눈으로 샜어요. 미라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으며 말했다. 재현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지휘하듯 낮고 차분했다. 며칠만 더 버텨. 수진이 회사 프로젝트 거의 끝나가. 그러고 나면 내가 말할 거야. 진짜 말할 거죠? 이혼? 응. 그 여잔 아무것도 의심 안 해. 일에만 코박고 있거든. 내가 서류 내밀면 반격할 틈도 없을 거야.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었다. 내 손이 소파 가장자리를 움켜쥐자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하지만 넷을 세며 들이쉬고 여섯을 세며 내쉬는 호흡이 나를 자리에 붙들어맸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럼 이 집은요? 재현은 웃으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어두운 구석으로 밀려난 가족사진 선반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집은 곧 우리의 것. 이 집은 곧 우리 것이 될 거야. 그 말은 내 귓속으로 흘러들어와 척추를 타고 내리며 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곤두서게 했다. 전등 그림자에 가려진 아내의 사진 액자가 작게 보였다. 회사는요?
미라가 물었다. 재현은 서랍을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내 개인 LLC는 이미 설립했어. 임시 이름은 호라이즌. 자금은 내 개인 계좌를 썼고 비용 일부는 공동카드로 나갔지만 수진이는 확인 안 해. 그녀가 종이 상자를 칼로 베는 듯한 건조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당신 정말 똑똑하네요. 빈틈이 없어. 똑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겠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리석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 건조한 소리가 암호처럼 울렸다. 수진 씨는 너무 착해 빠졌어. 미라가 비웃었다. 착해야 다루기 쉽지. 내 미래는 당신이야. 그의 말은 무딘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천천히 파고들었다. 나는 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위층에서 샤워기 소리가 울렸다. 아마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전기 배수 시스템인 듯했다. 쏴 하는 물소리가 공간을 뒤덮으며 내 가쁜 숨소리마저 감춰주었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침묵이야말로 무기라는 것을. 나무 계단을 오르는 투박한 발소리가 들렸다. 위층 방문이 조용히 닫혔다.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냈다. 샤워기가 본격적으로 틀어지자 소나기처럼 물이 쏟아졌다. 나는 소파를 움켜쥔 손에 힘을 풀었다. 손톱이 피부에 하얀 자국을 남겼다. 나는 속으로 셌다. 10, 20, 30. 뛰쳐나가지 않는다. 소리치지 않는다. 딸에게 전화하지 않는다. 나는 발포 직전에 보초병처럼 끈기 있게 앉아 있었다. 규칙적인 물소리가 모든 것을 가려주었을 때 나는 소파 틈새로 미끄러져 나왔다. 등을 구부리고 발끝으로 걸었다. 테이블 위에는 산호색 립스틱 자국이 묻은 유리잔이 그대로 있었다. 바닥에는 미라의 파란색 스카프가 떨어져 반은 대리석에, 반은 카펫에 걸쳐 있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에 기록했다. 증거. 나는 기술 발코니로 통하는 뒷문을 열었다. 문이 작게 삐걱거렸고 나는 손가락으로 경첩을 눌렀다. 바람에 실외기 먼지와 쇠 냄새가 실려왔다. 나는 좁은 통로를 따라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 아주 천천히 발을 디뎠다. 건물을 빠져나와 아파트 아래 작은 공원 돌 의자에 앉았다. 시계는 3시 18분을 가리켰다. 수리 기사가 오기까지 12분 남았다. 나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마치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것이다.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왜 당장 수진에게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전화하는 것은 모든 것을 터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분노만으로 터뜨리면 유리창은 깨트릴 수 있어도 벽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나는 벽이 무너지길 원했다. 그러려면 기다려야 하고 설계도가 있어야 하며 정확한 위치에 폭약을 설치해야 한다. 나는 폴더폰을 꺼냈다. 옛 전우이자 지금은 사설 탐정으로 일하는 문기철의 이름 위에서 커서가 깜박였다. 나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이 건물 바로 아래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나는 일어나 옆동으로 걸어가 마스크를 고쳐 쓰고 나서야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 눈이 필요하네. 조용히 3주간. 주소는 보내겠네. 목표는요? 박재현? 그리고 아마 참이라라는 이름의 여자. 특징은 산호색 립스틱, 파란색 스카프. 기철이 짧게 웃었다. 접수. 오늘 밤 늘 가던 뼈해장국 집에서 뵙죠. 현금으로. 흔적 남기지 말게.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38층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창이 라이트박스처럼 빛났다. 그 안에서 완벽하게 감춰진 줄 알았던 배신의 연극이 막 끝났지만 나는 목격했다. 메스꺼움이 치밀었다가 가라앉고 차가운 평면만 남았다. 나는 그 평면 위에 선 하나를 그었다. 전쟁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3시 29분. 나는 로비로 돌아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열릴 때 나는 쌀과자가 든 비닐봉지를 가볍게 툭툭 쳤다. 약속 시간에 맞춰 방금 도착한 것처럼 엘리베이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다. 작은 봉지를 든 평범한 노인. 하지만 그 그림자 뒤편에는 등 뒤에 칼처럼 꽂힌 비밀이 있었다. 침묵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다. 그리고 나는 방금 그 칼을 칼집에서 뽑았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비추는 스탠드 불빛만이 전부였다. 낡은 나무 액자 속 아내의 얼굴은 눈을 감기 전 마지막 오후처럼 여전히 온화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김이 피어오르는 보리차 찻잔을 감싸 쥐었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진이에게 말해야 할까? 지금 털어놓는다면 아이는 혼란에 빠질 뿐일 것이다. 박재영 같은 교활한 자는 능숙하게 발뺌하며 모든 것을 의심 속으로 몰아넣을 게 뻔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그가 더는 변명할 수 없게 만들 책상 위에 내리칠 수 있는 증거였다. 나는 테이블 위에 냅킨을 각을 맞춰 반듯하게 접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행동이 내 심장을 가라앉혔다. 당신은 뭐라든 느리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나를 일깨웠다. 나는 폴더폰을 열었다. 몇 년간 누르지 않았던 이름 문기철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군 복무 시절 독일에서 함께했던 동기. 지금은 사설 탐정이 된 친구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신호음 심장이 조여들었다. 두 번째 신호음 시선이 아내의 사진으로 향했다. 세 번째 신호음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하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가 필요하네. 집안일일세. 깨끗하고 은밀하게. 선은 넘지 말고. 무거운 이야기 같군요. 누굽니까? 박재현. 그리고 그 옆에 참이라라는 여자가 있네. 내가 목격했어. 하지만 강철 같은 증거가 필요해. 기간은요? 3주. 그놈을 합법적으로 올가맬 수 있을 만큼.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 서현역 24시 국밥집에서 뵙죠. 현금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형님, 진짜 이유도 가지고 나오십시오. 형님 눈을 직접 보고 그 동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야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모아두었던 현금 봉투를 재킷에 챙겼다. 떠나기 전 아내의 영정 앞에 향을 한 대 더 피웠다. 수진이가 의심 속에서 무너지게 두지 않을게. 진실을, 적나라하고 명백한 진실을 보게 해줄게. 역 아래 24시 국밥집은 흰색 네온 불빛으로 환했다. 뼈국물 끓는 냄새와 시큼한 김치 냄새가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다. 문기철은 짙은 남색 재킷을 입고 이미 앉아 있었다. 두 손가락 사이로 지포 라이터를 굴리고 있었다. 입가에는 불 붙이지 않은 담배가 물려 있었다. 그는 일어서서 짧게 나를 안았다. 형님, 안테나 보초 서던 시절처럼 눈이 살아있으십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와줘서 고맙네. 나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치정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야. 이건 사건으로 만들고 싶네. 합법적으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기름때 묻은 수첩과 뭉툭한 연필을 꺼냈다. 4가지 원칙입니다. 불법 침입 금지, 불법 도청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촬영만 허용, 공개된 서류에 집중, 법인 등기, 청구서, 거래 내역, 증명서. 형님께 필요한 건 드라마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만이 수진 씨를 바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니데스그레 데그라. 나는 내가 본 것을 이야기했. 유리잔에 남은 산호색 립스틱 자국, 떨어진 파란색 스카프, 집은 곧 우리의 것이라던 그의 말, 그리고 호라이즌이라는 회사 이름까지. 기철은 빠르게 받아 적으며 3개의 화살표를 그었다. 문을 열기엔 충분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물쇠가 있어야죠. 여기서 자물쇠는 돈입니다.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 법원은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13일 차. 공개된 일정 추적. 두 사람 사진 확보. 47일 차. 법인 등기 조회. 공개된 청구서 대조. 814일 차. 제3자 밀착 감시. 거주지 및 동선 파악. 1521일 차. 시간, 돈, 장소 결합. 완벽한 타임라인 작성. 합법적이고 충분한 무게를 실어서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음속을 후벼 파던 칼날들이 서서히 작전 지도처럼 정렬되기 시작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나아갈 길이 생겼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했다. 뚝배기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고기는 부드러웠다. 수진 씨에겐 언제 알리실 겁니까? 그가 물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때. 그는 지포 라이터를 켰다가 다시 뚜껑을 닫았다. 이해했습니다. 우린 치정 싸움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건을 만들러 가는 겁니다. 밖에서는 비가 잦아들고 있었다. 네온 불빛이 얼룩진 보도블록을 비쳤다. 기철은 수첩을 닫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 말 기억하십시오, 형님. 그림자를 사냥하려면 차가운 빛을 써야 합니다. 분노가 프레임을 더럽히게 둬선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악수했다. 이번에는 세게 줄 필요가 없었다. 나는 가게를 나와 역 계단을 올랐다. 지하 터널을 스쳐 지나가는 열차 소리와 함께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다. 머릿속에서 보리차는 이미 식었고 그 자리를 해야 할 일 목록이 채웠다. 집에 돌아와 서랍장을 열고 새 파일철에 라벨을 붙였다. P, J, H, 개인. 그리고 첫 줄을 썼다. 목표 수진이가 의심 속에서 무너지게 두지 말 것. 반박 불가한 증거를 확보할 것. 나는 다시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속삭였다. 동지를 찾았어. 그러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서울은 고요히 잠들었다. 오직 나만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서연의 밤 카페는 수술실처럼 희게 빛났다. 네온 불빛이 물기가 말라붙어 동그란 자국이 남은 나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문기철과 마주 앉았다. 그가 양끝이 스테이플러로 단단히 고정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다. 딱딱하게 마른 봉투 모서리가 손가락 끝에 스쳤다. 4가지 원칙 그대로 지켰습니다, 형님.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몇 해 전 독일에서 함께 보초를 서던 그 밤들처럼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끌어당겨 얇은 장갑을 낀 손을 집어넣었다. 땀 묻은 종이는 번지기 마련이고 나는 모든 것이 칼로 자른 듯 깔끔하길 원했다. 봉투를 열자 겹겹이 쌓인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고 종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첫 번째 사진. 판교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유리창이었다. 흐릿한 유리 너머로 재현이 비스듬히 서 있었다. 한 손은 주머니에, 다른 한 손은 차미라의 팔꿈치에 닿아 있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린 채 그를 올려다봤고 유리창에 비친 테이블 위에는 파스타 2접시와 이미 따버린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기철이 나직이 말했다. 135mm 렌즈, 안전거리 확보했습니다. 냄새도 못 맡았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장으로 넘겼다. 두 번째 사진. 신사동 호텔 복도였고 구석에는 22시 43분이라는 시간이 찍혀 있었다. 2개의 그림자가 바싹 붙어 손을 맞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조명 아래 맞잡은 손에 살같이 뭉개져 있었다. 나는 숨 한 번 내쉴 시간보다 더 오래 멈춰 있었다. 기철이 말을 끊었다. 복도까지입니다. 방안은 아닙니다.
원칙이니까요. 나는 숨을 억누르고 오래 보지 않았다. 마치 범죄 기록을 검토하는 사람처럼 그저 넘길 뿐이었다. 영수증 뭉치에 이르자 검은 잉크가 마치 진군 명령처럼 눈에 밝혔다. 9월 5일 라비아 328 영원 비자카드 끝 이 자리는 검게 칠해져 있었다. 9월 12일 어반리프 디럭스룸 249 영원 9월 22일 압구정 금은방 12호와 6호은 커플링 480 영원 볼펜으로 쓴 메모가 달려 있었다. 사이즈 측정 여성 동행 나는 계산원의 다급한 필체 습기 때문에 살짝 번진 잉크 자국을 똑똑히 보았다. 기철이 덧붙였다. 공개된 서류들입니다. 레스토랑, 호텔, 금은방, 부가세 신고서, 양식 채우고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나는 떨리지 않으려 종이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다음은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한 A사 용지였다. 미라가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그이가 프로젝트 끝나면 나온대. 이제 우리 숨어 다니지 않아도 돼. 한 친구가 답했다. 바보짓 마. 그 사람 와이프 마케팅 쪽이라 위험해. 미라가 이었다. 그 여잔 아무것도 몰라. 내일 저녁 제주도 오빠가 예약했대. 그 이모티콘은 무딘 칼날처럼 저속했고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뭉치로 넘어갔다. 결정타였다. 은행 거래 내역서. 9월 한 달간 박재현의 이름과 김수진의 가족카드로 결제된 내역이었다. 붉은 줄이 그어진 총액. 한 달에 18,000 원. 나는 그 글자들을 손으로 짚었다. 목에 혈관이 욱신거리며 맥박쳤다. 어발리프 호텔 249 영원. 라비아 판교 328 영원. 압구정 주얼리 480 영원. 김포공항 제주항공 462 영원. 플라워 엔노트 98 영원. 카페테라 41 영원. 렌터카 제주 210 영원. 모든 것이 달콤한 한 달을 위한 정산서처럼 빈틈없이 이어졌다. 종이에는 기철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을 동그란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사적인 계좌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정리 프로그램, 공개된 예약 확인 이메일, 그리고 거래 코드 종합, 합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인쇄물, 김포, 제주, 왕복 항공권. 두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결제 정보란에는 비자카드, 김수진. 나는 오랫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것들 여행 경비를 내 딸이 냈단 말인가?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기철이 대답했다. 수진 씨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 포인트를 쓰고 차액은 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윤리적으로는 그는 말을 흐렸다. 나는 항공권을 접었다. 종이 모서리가 베인 상처처럼 손을 파고들었다. 그날 바닥에 떨어져 뭉개지고 지식여지고 치욕스러웠던 초콜릿 케이크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드시고 싶으시면 바닥에 있는 걸 핥아드셔도 되고요. 결국 그는 내연녀의 발치에서 수진이의 피땀 어린 돈을 핥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류를 구겨지지 않게 그러나 단호하게 접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계속해. 기철은 알아듣고 얇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호라이즌 유한 책임회사. 등록 주소지는 논현동 오피스텔. 차미라가 택배를 받는 주소와 일치했다. 집은 50대 50 공동 소유. 업종.
구조조정 컨설팅, 책상, 컴퓨터 구매 영수증은 수진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다. 자산을 빼돌리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가 그려놓은 타임라인을 가리켰다. 9. 5. 라비아. 손잡은 사진. 9.12 어반리프. 숙박 영수증. 9.22 금은방. 커플링. 9.24 호라이즌 설립. 9.28 제주도. 수진의 카드로 결제된 항공권. 한 달 하나의 완벽한 얼개였다. 나는 연필로 그어진 선을 따라갔다. 각 표시는 강바닥에 떨어지는 돌멩이 같았고 강물은 되돌릴 수 없이 흐려지고 있었다. 카페 구석에 걸린 TV에서 야구 경기가 재방송되고 있었다. 홈런공이 관중석으로 날아가자 관중들이 함성을 질렀다. 내게는 오직 침묵만이 들렸다. 그 침묵 속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기철이 라벨 없는 검은색 USB를 내 쪽으로 밀었다. 원본 사진과 스캔 파일입니다. 사본은 다른 곳에 보관했습니다. 혹시 노출되더라도 데이터는 남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잠갔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종이와 플라스틱의 무게가 총알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밖을 내다보았다. 밤의 분당은 수백 개의 창문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가정이 여전히 집이 따뜻한 곳이라 믿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수진의 집은 그 뼛속부터 이미 차가웠다. 기철이 덧붙였다. 그놈은 더 멀리 갈 겁니다. 반지, 개인 사무실, 이전 회사에서 빼내온 고객까지 사흘 뒤에 금은방 사진과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나는 가방을 꽉 쥐었다. 허리에 찬 권총처럼 USB가 무겁게 느껴졌다. 문을 나서자 가게 종이 딸랑 울렸다. 비는 그쳐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맑고 선명했다. 서류철은 열렸고 나는 분노를 멈췄다. 이제 나는 차가웠다. 단단하게 얼어붙었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어두컴컴한 카페 테이블. 천장 조명이 칼날처럼 수직으로 내리꽂혔다. 문기철이 가방을 열고 새 서류철을 꺼냈다. 그는 A3 용지에 인쇄된 엑셀 시트처럼 자로 잰 듯한 듯한 연필선으로 칸이 나뉜 타임라인을 펼쳤다. 시작합니다. 1열 날짜 시간, 2열 장소, 3열 행동, 4열 증거, 5열 메모, 5, 9, 19, 12 라비아 판교 저녁 식사, 영수증 328, 영원 유리창 반사사진, 팔꿈치 터치, 12구, 22, 43, 어반리프 신사, 숙박, 영수증 249, 영원, 복도사진, 깍지 낀 손, 18구, 740, 김포 제주 왕복항공, 이티켓, 결제, 비자카드, 빙수진, 22구 심유구 압구정, 반지 측정, VAT, 영수증 480, 영원, 메모, 여성 동행, 24구 10일, 24구 노년, 호라이즌 LLC 설립, 법인 등기부등본, 지분 50-50 공동 소유, 28, 9, 20필, 송파 모텔 야근 출장, 차량 번호판 사진, 메모, 심야회의, 시간과 일치, 기철이 9월 28일 칸을 펜으로 찍었다. 여기가 도약 지점입니다. 그는 회사에 여의도에서 심야회의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CCTV에는 그가 송파로 들어가는 것이 찍혔습니다. 날씨는 가랑비. 잠실대교에서 튄 물자국이 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이드미러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착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작은 파일을 하나 더 밀었다. 미라와 그녀의 친구가 나눈 카카오톡 음성 메모였다. 친구가 물었다. 오늘은 어때? 미라가 배경음악으로 엘리베이터 음악이 깔리는 가운데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오늘은 집 비어 있어. 오늘은 집이 비었어. 시간은 20시 31분을 가리켰다. 기철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모텔에 간 시점과 일치합니다. 나는 끼어들지 않았다. 시선은 여전히 표의 칸들을 따라 움직였다. 10, 18, 30, 분당, 승진 축하, 저녁 세팅, 사진 메모, 장인을 가장자리로 밀어낸 이름표, 일십 빌오 식당, 케이크 추락, 모욕 현장, 녹음 발췌, 와인잔 울리는 소리, 크림 뭉개지는 소리, 10, 20일, 7 발언, 음성 파형 추출. 나 다 알아. 단 한마디 지도 한가운데 밝힌 못. 한 손님이 올린 인스타그램 라이브 영상에서 배경음을 추출했습니다. 기철이 나직이 말했다. 침입은 없었습니다. 잡음을 제거하고 중음역대를 증폭시켰습니다. 형님의 나 다 알아 라는 목소리가 경고등처럼 선명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보지 않았다. 낮고 짧고 단호한. 계속해. 30, 10, 청담동, 주얼리샵, 유리창 사진, 재현과 미라가 반지 트레이 앞에서 한 쌍의 반지를 내려다보고 있음. 흰 장갑을 낀 점원이 사이즈 측정기를 들고 있음. 가게 앞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광고 음악이 희미하게 녹음된 오디오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재현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열린 문 가까이 서 있었기에 포착할 수 있었다. 집은 곧 우리의 것. 나는 몸을 바로 세웠다. 그 말. 아파트에서 했던 그 말. 이번에는 청담동 한복판에서 반복했다. 노골적으로 태연하게. 마치 계약서에 서명하듯이. 기철이 클로즈업 사진을 밀었다. 벨벳 쿠션 위에 반지가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 섬광 속에서 나는 내 그림자를 보았다. 금속 표면에 비친 작은 형상. 나는 사진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손톱이 하얗게 질렸다. 녹음은 어떻게 한 건가?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장비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이 도로 쪽으로 열려 있는 중공 공장소 형태였습니다. 저는 밖에서 샷건 마이크를 틈새로 향했습니다. 합법입니다. 결정적인 한마디를 담기에 충분한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긴 대화가 필요 없었습니다. 결정타가 필요했죠. 그가 페이지를 넘겼다. 부록이었다. 재현이 인사과에 제출한 9월 18, 19일 부산 출장 보고서는 실제 동선과 달랐다. 실제로는 9월 18일 21시 10분 김포공항 출발, 22시 55분 제주도 체크인이었다. 메모. 부산 파트너는 사실 제주의 파트너였다. 항공권은 수진의 카드로 포인트 결제. 이게 두 번째 모십니다. 기철이 펜으로 2개의 줄을 그으며 말했다. 부산 대 제주. 그놈의 약점은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인사과 기록과 이 티켓을 대조해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나는 숨을 쉬었다. 길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액자 속 아내의 얼굴 위로 노란 불빛이 어른거렸다. 뼛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또 뭐 있나? 내가 물었다. 고객 이동. 기철이 인쇄된 PDF 파일을 하나 더 내밀었다. 호라이즌 LLC가 재현의 이전 회사 고객사 2곳에 보낸 구조조정 컨설팅 제안 이메일이었다. 제목. 대회비. 발신지는 논현동 오피스텔 주소. 시간은 새벽 2시 13분. 기철의 자필 메모. 바구니 나누기. 둥지를 떠날 준비. 이 정도면 척추는 세웠습니다.
형님. 그가 파일처를 덮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진, 영수증, 항공권, 반지, 녹취, 인사기록, 이메일, 몽타주입니다. 맞춰놓고 보면 더 이상 흐릿한 부분은 없습니다. 나는 말이 없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지를 꺼내 이마의 땀을 아주 침착하게 닦았다. 이제 침묵은 위험해. 기철이 나를 보았다. 다음은요? 여기서부터는 수집이 아니야. 내가 천천히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실행 준비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의 공격입니다. 하나는 따님을 위한 것,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주는 것. 또 하나는 법원을 위한 것, 그를 불리한 합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 세 번째. 만약 그가 오만하게 나온다면 우리에겐 무대도 있습니다. 무대? 기철이 마지막으로 얇은 봉투 하나를 밀었다. 다음 주 강남에서 열리는 고객사 파티입니다. 호라이즌이 새 파트너사와 비공개로 첫 선을 보이는 자리죠. 다들 사적인 모임인 줄 압니다. 제게 보조 초청장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저와 함께 가시죠. 그냥 밖에서 미소만 짓고 계십시오. 프레젠테이션은 이 서류가 대신하게 하죠. 나는 그 봉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것은 치정 싸움이 아니었다. 거울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가 스스로를 비춰보게 하는 기철은 수첩을 덮고 펜을 꽂았다. 반지는 상징입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새로운 족쇄입니다. 그가 그 반지를 미라의 손에 끼워주는 순간 그는 자기 손을 우리가 만든 증거의 사슬에 스스로 묶는 겁니다. 나는 반지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청담동의 섬광이 아주 작은 얼굴 하나를 비추고 있었다. 내 얼굴을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나는 사진의 가장자리 그림자가 아닌 그 중심에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수진이. 나는 딸의 이름을 단 한 번 불렀다. 그 소리가 리베처럼 테이블에 밝혔다. 따님에게 말하십시오. 기철이 단호하게 말을 받았다. 하지만 장소와 시간을 고르십시오. 사무실도 집도 아닙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 아닌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따뜻한 노란 조명이 있는 곳으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 즉시 탄천 근처의 낡은 국수집, 바람이 들지 않는 구석자리, 따뜻한 조명이 떠올랐다. 벽에는 수진이가 후원 광고를 찍었던 여고 농구팀 사진이 아직 걸려 있었. 그곳이라면 내 딸은 들을 것이다. 그곳이라면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축약된 타임라인을 준비해주게 내가 당부했다. 반지 사진을 맨 위에, 그 아래에 딸의 카드로 결제된 제주도 항공권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놈의 목소리를. 집은 곧 우리의 것. 기철이 돌처럼 딱딱한 목소리로 그 말을 다시 읊었다. 그래,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해줘야지. 우리는 동시에 일어섰다. 의자가 건조한 소리를 내며 끌렸다. 나는 모든 것을 천가방에 쓸어 담았다. 지퍼 손잡이가 둘로 부러졌다. 서류철은 올 때보다 무거웠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가 실감났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밤의 분당은 차가웠다. 나는 반짝이는 보도를 따라 걸으며 벨벳 쿠션 위에 반지를 생각했다. 내일 미라가 끼워보기도 전에 수진이가 먼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등 뒤에서 문기철이 나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직이 말했다. 형님, 여기서부터는 법에 따른 복수입니다. 한 걸음도 벗어나선 안 됩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늙은 군인의 습관처럼 손을 들어 경례했다. 짧고 간결한 동작이었다. 사진 속 청담동 금은방 유리 위에서 반지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섬광 속에서 내 얼굴은 침묵하고 차갑고 선명했다. 작은 중식당은 마포 근처 어느 골목 안쪽에 숨어 있었다. 누런 등 아래 걸린 나무 간판은 과시하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짜장 볶는 냄새가
낡은 가스레인지에 옅은 연기와 뒤섞여 가게 안을 채웠다. 나는 달아빠진 나무 테이블 위로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쏟아지는 벽에 붙은 자리를 골랐다. 이곳은 딸이 대학생일 때 데려오던 곳이었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이 구석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 그릇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오늘 그 기억은 갓 피가 배어나오는 상처 위에 덮인 얇은 천 같았다. 수진이가 들어섰다. 얇은 베이지색 코트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가볍게 화장을 했지만 퀭한 눈가는 선명했다. 딸은 나를 보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의자를 끌었다. 나는 딸이 스스로 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아빠, 우리 이렇게 마주 앉아 밥 먹는 거 참 오랜만이네요. 딸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며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종업원이 김이 나는 짜장면 2그릇을 가져다 놓았다. 침묵 속에서 옆 테이블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수진이는 면을 비비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병원 일이 바쁘다는 것, 새로운 동료가 친절하다는 것, 이웃집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 딸의 목소리는 거짓된 평범함을 유지하려는 듯 일정했다. 나는 듣고만 있을 뿐 끼어들지 않았다. 딸 앞에 그릇이 절반쯤 비워졌을 때 나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수진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딸 쪽으로 밀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레스토랑 영수증, 호텔 결제 내역, 은행 거래 명세서. 딸의 눈이 연신 깜박였고 입술은 굳게 닫혔다. 이건 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 사람 거예요? 나는 여전히 침묵하며 그저 딸의 눈빛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다음 장. 멀리서 찍은 재현이 호텔 로비에서 미라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종이 가장자리를 세게 움켜쥐었다. 울지 않았다.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창밖에서는 젊은 연인이 웃고 떠들었고 그 웃음소리는 우리 테이블의 정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울려 퍼졌다. 그리고 반지 사진이 나왔다. 청담동 주얼리샵, 벨벳 트레이, 번쩍이는 반지. 수진이의 시선이 그 위에 멈췄다.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딸이 지난 몇 년간 애써 쌓아 올린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차오르더니 종이 위로 떨어져 영수증의 글씨를 희미하게 번지게 했다. 아빠. 딸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었다. 도와줘요. 단 네 글자였다. 하지만 그것은 구조 요청이었고 결혼한 이래 처음으로 딸이 내 품을 다시 찾아온 순간이었다. 나는 딸의 어깨가 떨리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고 눈물이 테이블 가장자리까지 적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손을 뻗어 딸의 손등 위에 가만히 얹었다. 옛날 길을 건널 때 잡아주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딸은 마치 가라앉기 직전의 사람이 마지막 구명줄을 붙잡듯 내 손을 꽉 쥐었다. 나는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딸이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울음소리가 옆 테이블의 숟가락 소리와 뒤섞이도록, 그 눈물이 진실을 드러낸 종이 위로 넘쳐 흐르도록. 딸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전보다 맑아져 있었다. 아빠. 딸이 속삭였다. 이제 끝내요.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결심을 보았다. 배신 아래 묻혀있던 한 여자가 이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결심을. 나는 딸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나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서울 가정법원 203호 법정.
공기는 숨을 억누른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차가운 백색 조명이 내리쬐며 모든 얼굴을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다. 수지는 원고석에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서류 뭉치를 꽉 쥐고 앉아 있었다. 영호는 그 뒤에 아무 말 없이 앉아 불타는 듯한 시선으로 모든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섰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맸지만 셔츠 깃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며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쓰다 피고석에 앉았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며 개정을 선언하자 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조작이다. 그는 거의 고함을 치듯 책상을 내리쳤다. 전부 조작된 겁니다. 저를 음해하려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다. 수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미정 변호사가 일어서서 두툼한 서류처를 제출했다. 재판장님께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진, 영수증,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그래 다. 첫 번째 증거. 부산의 호텔에서 미라와 팔짱을 낀 재현의 사진. 두 번째 증거. 한 달간 일 800만 원이 지출된 수진 명의의 카드 거래 내역서. 세 번째 증거. 원고의 계좌로 결제된 두 사람의 제주도 항공권. 조작이라고 했죠? 증인으로 나선 기철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재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집은 곧 우리의 것.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사봉을 내리쳤다. 정숙. 수진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분명했다. 더는 속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법정 바닥에 떨어져 모든 변명을 베어냈다. 재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으며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고함치지 못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재산 및 회사는 원고 김수진 씨 소유로 한다. 피고는 이혼에 대한 책임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 재현은 펜을 받아들었다. 첫 획은 위태롭게 떨리며 부서진 선처럼 길게 이어졌다. 잉크가 종이 위로 번져나가는 것은 치욕의 얼룩 같았다. 펜이 종이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다 이내 멈췄다. 그 순간 법정의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영호는 딸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딸은 피하지도 울지도 않고 똑바로 서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한 여자가 걸어 나온 것이다. 반대편에서 재현은 펜을 놓았다. 그의 등은 무너져 내린 족쇄에 묶인 죄수처럼 굽어 있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그의 봄은 숨결처럼 가볍게 찾아왔다. 법정 서류에 파묻혀 지내던 몇 달이 지나고 우리 집은 마침내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아침이면 나는 일찍 일어나 보리차 한 주전자를 끓여 아내의 영정사진 옆 나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영정사진 옆에는 새로 찍은 사진 한 장을 더 놓아두었다.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팀장 임명 계약서를 손에 든 수진이의 사진이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떨리지 않는 화한한 미소였다. 딸이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밖에는 보슬비가 흩날렸다. 아빠, 이번에는 정말 망설임 없이 사인할 거예요. 딸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얀 종이 위로 펜촉이 길게 그어질 때 나는 오래된 족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부터 딸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속에 사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다. 몇 주 뒤 딸이 내게 말했다. 아빠, 오늘 저녁 인천 가서 밥 먹어요. 바다 보고 싶어요. 나는 딸의 얼굴을 보았다.
예전과는 무언가 다른 눈빛이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은 없었고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소망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 인천으로 차를 몰았.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건물들은 네온 불빛을 깜박였다. 우리는 아내가 생전에 아주 좋아했던 허름한 쭈꾸미 집에 갔다. 주인 할머니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부녀지간이네. 어서 와요. 오늘 쭈꾸미가 아주 싱싱해. 수진이는 웃으며 된장찌개와 김밥 한 줄을 더 시켰다. 짙은색 나무 식탁에 앉아 나는 딸이 밥 먹는 모습을 보았다. 얼굴에 붉은 고추 양념을 살짝 묻힌 채 매우면서도 웃고 있었다. 내 딸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딸은 새로운 동료 이야기, 지금 맡은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다가 토요일 아침마다 함께 조깅을 한다는 이대호라는 남자의 이름을 슬쩍 언급했다. 나는 그저 듣기만 할 뿐 더 묻지는 않았다. 밥을 다 먹고 우리는 식혜 2잔을 더 시켰다. 밖으로 나왔을 때 길 건너편에 허름한 선술집이 눈에 들어왔다. 흰 불빛이 새어나왔고 플라스틱 테이블들이 쌓여 있었다. 그 테이블들 사이에 박재현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소매 끝에는 양념 자국이 묻어 있었다. 앞에는 반쯤 비워진 값싼 소주병 하나만 놓여 있었다. 그는 야구 경기가 나오는 TV를 보고 있었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미라도 화려한 웃음소리도 없었다. 독한 술 냄새와 모기 잡는 기계가 터지는 소리만이 전부였다. 수진이도 그를 보았다.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우리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스쳐 지나가듯 그 선술집을 지나쳐 계속 걸었다. 아빠 항구로 이어지는 골목으로 접어들 때 수진이가 나직이 말했다. 너무 매워서 내일 얼굴 부을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휴지를 건넸다. 매워야 오래 기억나는 법이잖니. 이 교훈처럼 말이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이 반짝였다. 우리는 방파제에 앉았다. 바닷바람에 소금 냄새가 실려왔다. 딸은 어릴 적 늦은 밤 버스를 타고 돌아올 때처럼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빠, 증거를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렇지 않았다면 전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아빠가 널 지킨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지. 아빠는 그저 기댈 수 있는 벽이 되어주었을 뿐이다. 딸은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나약한 눈물은 아니었다. 우리는 멀리 물 위에 흩뿌려진 별처럼 불을 밝힌 작은 배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기다려온 결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고함이나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아니라 뒤돌아보지 않는 것으로 완성되는 결말.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정의의 방식이었다. 아기는 스스로 만든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남은 자는 빛 속으로 계속 걸어 나아가는 것. 자리에서 일어설 때 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다. 존중은 구걸하는 게 아니다.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얻어내는 것이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그날 밤 인천항의 그 어떤 불빛보다도 밝았다. 밤이 깊어서야 우리는 분당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파트 로비까지 딸을 바래다 주었다. 딸은 돌아서서 나를 안았다. 짧지만 단단한 포옹이었다.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아빠가 옆에 계셔야 해요. 나는 그저 웃었다. 손주는 안아봐야지. 딸은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돌아섰지만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다시 보리차 한 주전자를 끓여 아내의 영정사진 옆 식탁에 올려놓았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창문을 부드럽게 스쳤다. 나는 영정사진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다 끝났어. 우린 옳은 일을 한 거야. 노란 불빛 속에서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길고 깊은 잠을 잤다. 더 이상 차가운 연애나 거짓된 웃음소리가 나오는 꿈을 꾸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으로 존중을 얻어내는 평온한 집의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소 짓기에 충분했다.